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여 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새로운 폴 더블 폰을 공개합니다. 개선된 성능과 디자인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S전선이 세계에서 가장 가는 외경인 6mm 랜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기술로 글로벌 주요 시장인 미국 공략에 힘을 싣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여행 산업을 반도체 같은 웨어버리 효자로 키우기 위한 민관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이끌 관광 상품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윤재윤입니다. 금융당국이 5대 시중은행의 과점 체계를 깨기 위해 새로운 시중은행을 인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년 만에 새 시중은행이 탄생하는 건데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강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 은행지주 회장 간담회를 열고 과점 체계 해소를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금융사의 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키로 했습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기존의 경쟁 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환이 가장 유력한 지방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시중은행으로 편입될 경우 수도권과 충청, 강원 등 지역에서 여수신 경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화 대출금 규모도 51조 원으로 외국계 시중은행인 SC제일은행보다 많아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의 신규 인가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추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점적 구조인 은행 산업에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 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합니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는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고 금융과 IT 간 협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당국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을 통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최신 갤럭시 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을 개최합니다. 삼성이 갤럭시 언팩 행사를 국내에서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새롭게 선보일 폴 더블폰의 개선된 성능과 디자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 서울 코엑스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최신 폴더블 제품인 갤럭시 Z 플립5와 폴드5를 공개합니다. 특히 외관부터 성능까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플립5가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해외 IT 업계와 팁스터는 플립5의 외부 디스플레이가 3.4인치로
전작보다 2배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를 이용해 메시지 입력이나 사진 열람 등 더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스마트폰의 경첩인 힌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기존 U자형 힌지 대신 물방울 힌지 탑재로 디스플레이가 접히는 부분에 빈틈이 사라지고 주름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Z 폴드 5는 전작보다 최대 0.2mm 얇아지고 최대 단점으로 꼽혔던 무게가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지난달 모토로라와 구글이 이달에는 중국 기업인 원플러스와 아너도 폴더블 신제품을 내놓는 만큼 폴더블 폰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LS전선이 세계에서 가장 가는 외경인 6mm 랜 케이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블이 가늘어졌지만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10기가급 성능을 구현했는데요. LS전선은 이 기술로 전 세계 랜 케이블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LS전선이 상용화한 초슬림 10기가급 랜 케이블. 외경이 6mm로 초당 10기가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습니다. 기존 범용 케이블인 7.2mm와 비교해 약 20% 줄인 겁니다. LS전선은 설계 최적화 기술로 케이블 속 8가닥의 구리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칸막이 없이 신호 교란을 막는 기술을 구현해 기존보다 외경을 줄였습니다. 건물벽이나 천장 속에 수백 가닥씩 설치되는 랜 케이블 수를 20%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전송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LS전선은 데이터 센터와 은행, 증권사, 반도체 공장, 스마트 빌딩 등 대용량 데이터 사용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특히 전 세계 랜 케이블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클라우드와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에 대한 투자, 플랜트 건설 증가 등에 따라 시장이 성장세에 있기 때문. LS전선은 최근 광케이블 원천 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해저 광케이블 전문 시공업체인 KT 서브마린 지분을 인수하는 등 통신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선 데이터 전송량을 늘리기 위한 케이블 축소 경쟁이 치열한 상황. LS전선이 초슬림 케이블로 미국을 넘어 세계 케이블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한국을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민관 협력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관광산업을 통한 외화벌이에 나선다는 전략인데요.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오프닝으로 한국을 찾는 방한 관광객들이 늘며 정부와 여행사가 협력해 국내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모두투어는 모두투어 인터내셔널을 통해 부산관광재단, 전라남도 관광재단과 인바운드 MOU를 체결하고 올 하반기 전남 지역 상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대만 여행객들을 타겟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교원투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지역명사 관광상품 개발, 모객 전담 여행사에 선정돼 지역명사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교원투어는 테마여행 브랜드 여행다움을 통해 관광상품 기획 및 판매를 진행 중인데 현재는 시니어 고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상을 향후 방한 관광객으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파크 트리플은 사명 변경을 알리는 미디어데이를 통해 2028년까지 인바운드 5천만 명 시대를 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공항공사 및 지자체와 협업해 양양, 무안, 청주 등 지역 국제공항과 연계한 지자체별 패키지를 기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입니다. 야놀자 역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전라남도 고흥군청 등과 협업해 지역관광 상품을 기획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손잡고 지역문화 특화 여행 프로그램 개발에 나섰습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일본 여행 간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일본 어디를 가냐라고 물어보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서울처럼 수도권에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들이 계속 해외에 소개되고 알려진다면 한국 관광 상품 다변화와 함께 인바운드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도 K컬처의 저력을 기반으로 우리 여행 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외화벌이 효자로 키우겠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27년까지 관광산업 규모를 180조 원으로 방한 관광객 수를 3천만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연간 반도체 수출액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호진입니다.
현대자동차가 국회에서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 차량을 시범 운행합니다. 차량이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제어까지 하는데요. 미래 모빌리티 시대가 성큼 다가온 모습입니다. 박세아 기자입니다.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국회를 돌아다닙니다. 앞뒤 차량을 인식하고 과속 방지턱을 만나자 스스로 속도를 줄이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셔틀. 로봇 셔틀은 로봇과 버스를 의미하는 셔틀의 합성어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다인승 모빌리티를 뜻합니다. 이 차량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수준의 핵심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은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제어하는 등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라는 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로봇 셔틀 시범 서비스 착수가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 한국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차량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센터인 42다시 개발한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탭이 접목됐습니다. 승객이 앱을 통해 승하차 장소를 입력하면 실시간 차량 위치와 도착 예상 시간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국회 첫 자율주행 로봇 셔틀 차량으로 다양한 도로 교통 환경에서 실증하고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로봇 셔틀은 국회 경내와 방문객 주차장을 잇는 3.1km 구간을 순환 운행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기아가 어제 더 뉴 모닝을 출시했습니다. 기존의 귀여운 인상을 풍기던 외관은 한층 세련되고 강인한 이미지로 변신했는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기아 모닝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모닝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닝은 완전히 새로워진 외장 디자인과 함께 다양한 편의 사양을 갖춘 것이 특징입니다. 기아는 모닝의 동급 최초로 LED 헤드램프와 센터 포지셔닝 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센터 포지셔닝 램프는 왼쪽과 오른쪽 주간 주행 등과 연결되며 가로로 넓어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수직으로 배치된 헤드램프와도 잘 어우러집니다. 기존의 모닝이 귀여운 인상이었다면 더 뉴 모닝은 한층 세련되고 강인한 시티룩을 연출했습니다.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점은 16인치 휠입니다. 서로 다른 도형들이 기하학적으로 조화를 이뤄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더 뉴 모닝은 미래적이고 모던한 이미지의 도시명 컴팩트 차량입니다. 테크니컬한 그래픽과 섬세한 디자인 터치를 통해서 컴팩트 차량의 새로운 기존을 다시 한번 세울 것이라고. 차별화된 디자인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편의 사양도 탑재했습니다. 더 뉴 모닝은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포함해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와 같이 폰 프로젝션이 가능한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등을 적용했습니다. 더 뉴 모닝은 가솔린 1.0 엔진과 4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리터당 15.1km의 복합 연비를 갖추었습니다. 기아의 더 뉴 모닝은 합리적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에게 이동수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농심의 먹태깡이 대란이라 불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편의점에선 먹태깡 발주가 중단됐고 4.3월에서도 하루 판매 수량이 빠르게 소진되는 상황인데요. 2000년대 이후 신규로 출시된 과자들이 힘을 못 쓰는 가운데 먹태깡은 스낵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편의점에 여러 종류의 과자가 진열돼 있지만 먹태깡 라인은 텅 비어 있습니다. 농심이 새우깡 후속 제품으로 선보인 신제품 먹태깡이 출시 일주일 만에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입소문이 난 상태라 매장에 입고되기 전에 한 2, 3일 전부터 많은 손님들이 좀 찾았고요. 중단이 걸린 이후에는 조금 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루에 한두 분 정도 물어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농심몰에서는 먹태깡을 매일 오전 9시마다 한정 수량 풀고 있는데 1시간 이내로 하루 판매 수량이 모두 소진되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6일 선보인 먹태깡은 출시 4일 만에 67만 봉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출시된 새우깡 블랙이 2주 만에 200만 봉 판매를 돌파한 바 있는데 먹태깡의 판매 속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먹태깡의 인기가 이어지면서 전체 과자 매출 상위 20위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가장 많이 팔린 과자 매출의 1위는 새우깡, 2위는 초코파이며 홈런볼과 포카칩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매출 상위 20위 중 허니버터칩과 꼬북칩만 2000년도 이후에 나온 제품으로 그 외 18개의 제품들은 모두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출시된 제품들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스낵의 경우 옛날부터 먹었던 익숙한 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라며 출시 당시 인기를 끌게 되면 수요에 맞게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며 맛도 최신 트렌드에 맞춰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농심은 다음 주부터 먹태깡의 생산량을 30% 늘리는 등 공급 확대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는 계절에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고 미세먼지 마스크로도 거를 수 없는 대기 오염물질, 바로 오존이 그 주인공입니다. 성층권의 오존은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지표면에 있는 오존은 건강에 매우 해로운 오염물질입니다. 이 오존이 사람들의 건강에도 매우 해롭지만 경제적 영향도 크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표면에 존재하는 오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표면의 오존이 어떤 건가요? 1950년대 이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요. 이 굉장히 맑은 날씨인데 하늘이 뿌옇고 많은 사람들이 눈과 목이 아파서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정부는 모든 역학 조사를 해봤지만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오후 2시에서 3시경, 즉 햇볕이 가장 강할 때 더욱 심해진다는 것에 그 착안을 했던 H. 스미트 박사가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강한 햇볕과 자동차의 매연이 광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낸 오존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는 건데요. 오존은 산소 분자에 산소 원자가 결합된 3개의 산소 원자로 구성된 아주 매우 활성에 강한 그런 기체입니다. 특이한 냄새를 가진 무색의 기체로 냄새를 맡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오제인에서 따와서 오존이라고 이름이 부르게 되었죠. 자, 그런데 오존은 강한 산화력이 있어서 나쁜 냄새를 없애거나 살균, 표백제로도 사용을 하지만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아주 대기 오염 물질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에 해로운 오염 물질인 오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일단 이 오존은 어떤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가 혹은 사업장 이런 데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물질은 아닙니다. 대기 중에 배출된 대기 오염 물질이 햇빛을 받아서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은 그때 생기는 2차 오염 물질이 있거든요. 이 물질을 일반적인 스모그와 달리 광화학 스모그라고 부릅니다. 오존의 햇빛이 강해서 일사량이 맑고 기온이 높은 날, 낮 시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맑은 날이 계속되면서 풍속이 약할 때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 물질은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이고요. 이외에도 메탄이라든가 일산화탄소 등도 오존의 원인 물질이기도 합니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999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다가 2017년 이후부터 점차 감소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고 하죠. 네, 최근 기후변화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어난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오존 농도가 해마다 높아짐에 따라서 해마다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네. 자, 이러한 그 증가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기온 상승이라든가 평균 풍속 저하로 인한 대기 혼합도 감소, 또 오존의 장거리 이동 등의 영향인데요.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는 시기는 앞당겨지고 또 마지막 발령 일자는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존 농도 가장 높은 서울의 연도별 농도 변화를 보면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농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2002년보다 2022년의 평균 농도가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또 1년 중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을 때가 5월과 6월이고요. 햇빛이 약한 12월이 가장 낮습니다. 6월은 12월에 비해 3배 이상의 농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서울의 오존주의보 연별 발령 횟수를 보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02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11변의 주의보가 많이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의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를 보면 6월이 가장 많은데요. 10월에 비해 3배 정도 주의보가 많고요. 그 다음이 7월입니다. 자,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매년 오존주의보가 더 많이 발령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존 농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됩니까? 일단 이제 오존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농업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산업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산림 부분의 영향과 적응 관련 연구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 상승과 오존 농도 증가의 상호작용을 연구한 국립산림과학원의 결과에 따르면 오존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대기 오염 물질로서 오존으로 인한 인간의 건강 영향에 대한 적응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또 농업 부문 연구에 따르면 동아시아 3국인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오존 오염에 따른 밀과 쌀과 옥수수 등 곡물 수확량의 연간 총 감소량은 약 8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됐습니다. 동아시아는 농작물 성장을 방해하고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지표면 오존 오염의 핫스팟이기도 한데요. 연구에서는 아시아 전역의 오존 상승 실험과 중국과 일본, 한국의 약 3,000곳의 공기 모니터링을 결합해서 오존으로 인한 쌀과 밀과 옥수수의 상대적 수확량 손실을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은 밀과 쌀과 옥수수에서 각각 33%, 23%, 9%로 가장 높은 상대적 수확량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물의 경우 구멍이 열리는 아침과 낮, 수분의 양이 많은 시간대에 오존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오존에 의한 약한 식물은 무와 잎담배, 시금치, 파, 카네이션 등이 있고요. 무 같은 경우 0.05ppm에 하루 8시간씩 20일간 노출되면 수확량이 5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수확량 감소가 식량 안보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오존 배출 규제와 함께 적응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오존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말씀 나눠주신 방기정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100일간 고강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와 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발주청은 LH며 시공은 GS건설이 맡았습니다. 지난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류 사범의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는 오늘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 작년 마약류 사범이 18,39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내부 박성훈입니다. 비가 그치고 하늘에 구름도 개고 있는데요. 내일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동해안 지방에는 강한 바람이 계속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풍주의보는 내일 밤사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현재 내륙과 동해안을 따라서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인데요. 내일 하늘에 구름 조금 있고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예상됩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는데요. 낮 동안 바깥에 나가실 때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고 물도 많이 드셔서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과 청주 23도, 세종과 춘천 21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청주 33도, 인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23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광주와 대구 22도, 제주는 24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33도, 부산 29도, 대구는 35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전해상 구름 조금 있겠고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금요일과 토요일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중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